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인건비가 오른 중국 대신에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공장 옮기면서 중국 완제품 비중이 좀 줄어서 그래요. 그 완제품 안에 녹아있는 원자재, 중간재 등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60%가 넘는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탈중국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개도국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옷에 들어가는 실, 단추, 지퍼, 재봉틀까지 이거는 중국산을 사다 쓰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는 구조로 중국이 실제 공급망을 여전히 꽉 잡고 있더라.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해진 소장님 모시고 또 외신 이야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빌드업이 해요. 있네, 이렇게. 네, 자, 이 어머나, 사진. 어머나, 어머나. 네, 이거 기러기 이거 아니에요? 뭐게요? 기러기. 이거 뭘까요? 기러기. 기러기인데 이제 그 모양을 지금 V자 형태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뭐 아세요? 몰라요. 저 맨 앞에 있는 애가 이제 대장이고. 사장 기러기.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임원 기러기. 맨 뒤에 이제 가는 친구들은 인턴 기러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 공기의 저항 줄이기 위해서 이제 V자 대형으로 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뭐 기술이나 아니면 제조업의 산업 발전 패턴을 설명할 때 이 모형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러기로. 네, 이게 그 플라잉 기스 패러다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안행형 발전 모델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선두에 기러기가 있잖아요. 네. 선두 기러기가 리더죠. 근데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로 따지면 일본 정도. 근데 일본이 이제 기술과 자본이 좀 풍족해지면서 뭐 섬유, 의류 같은 어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좀 선두적으로 이제 도요타, 뭐 아니면 소니 이런 것처럼 자동차나 전자 같은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좀 저숙련 제조업 같은 거는 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던 다음 그룹 기러기한테 자연스럽게 넘겨줘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 7, 80년대 일본 가서 섬유 기술 배워와가지고 다시 일본에 파는 능력으로 성장하고 자동차 조립 기술 일본에서 좀 배워와가지고 개발 노하우 배운 다음에 산업화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정말 자동차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제조업 경쟁력 갖춘 나라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려줬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우리를 비롯해서 이 두 번째 그룹은 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역시 기술력 높여가면서 뭐 화학산업이나 첨단산업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저숙련 제조업 했던 거는 또 그 다음 기러기 그룹에게 이렇게 토스하고 이거를 이어받은 게 또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준비해 오신 빌드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원래 네. 습 이런 거 하지 왜 마음에 말아주세요. 안 드십니까? 아니 마음에 안 재밌습니다. 재미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 전 세계 공장으로 자리 잡은 중국이 첨단 기술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우위 점하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공장 일들 또 그 뒤에 기러기 그룹들 그래. 어디가 스리랑카, 있어요? 뭐 베트남, 뭐 일단 동남아 개도국한테 물려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V자 대형 모델의 사실 핵심은 선행 국가가 성장하면서 자리를 비워줘야 후발 개도국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산업화의 성장 사다리를 타고 예. 갈 수 있다 하는 선순환 구조거든요. 이게 이 모델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동아시아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원래 늘 해왔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있다. 바통을 넘겨줘야 될 선수가 계속 뛰고 있다는 거죠. 안 주고 뒤에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첨단 산업도 굉장히 잘하는데 기존에 했던 그 저가 저숙련의 거부가. 제조업도 여전히 세계 최강이어서 후발 주자들이 바통을 못 받는 거예요. 중국의 미스테리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는 다 먹는다는 거네. 최첨단 인공지능과 전기차도 하면서 양말도 계속 만드는 그렇죠.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선두에 있는 이진우 기러기가 좀 새롭게 잘 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좀 원래 하던 자리를 안승찬 기러기, 어혜진 기러기한테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다 차례대로 받아서 나 그 지금- 다음은 또 후배 기러기가 나 지금 성경제 물려가고 오래 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나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성장의 사다리를 다 해먹냐. 성장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건데 이진우 기러기가 새로운 분야에서도 치고 야, 올라가고 진짜 너무하네. 야. 새로운 분야도 잘하고 과거에 자잘한 것도 계속 독보적으로 잘해가지고 세상에. 안승찬 기러기가 받을 게 없어. 욕심쟁이라는 뜻이네. 욕심쟁이. 그 어혜진 기러기도 안승찬 기러기가 바통을 못 받으니까 받을 게 없어. 그렇지.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성경제 진행 시작한 게 어혜진 소장님 나이 때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근데 이제 심지어 물려받을 때 됐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혜진 기러기, 안승찬 기러기는 이진우 기러기랑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선순환이 잘 안 되는 거랑 같은 거죠. 이진우 기러기는 이쯤 됐으면 좀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그래. 어디 저- 어쩐히 그걸 하고 있냐. 어디 구청장도 좀 하러 가고 좀 이제. 새로운 잘하는 거 좀 계속 장에 잘하는 가서 쪽으로 해야 가야지. 되는데. 그러게. 좀 하던 거를 왜 안 놓냐. 73년생 한동훈이 좀 봐라. 이제 그 얘기지.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이진우 기러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논문이 나왔는데 바로 이거예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중상주의적 압박. 제목은 되게 어렵게 썼는데 주요 내용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기러기의 V자 대형 스토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중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첨단 기술 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류나 신발 같은 이런 그런 저숙련 것까지 제조업 시장에서까지 글로벌리 큰 비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다 해 먹는 바람에 그렇죠. 성장하는 그 개도국들이 아주 그냥 짱나 죽겠네. 근데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저렇게 중국처럼 다 해먹는 게 최고잖아요. 나는 비싼 것도 하고 양말도 팔고 뭐 다 할 거야. 내가 그걸 왜 주니? 이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그게 안 돼서 준 거잖아요. 이진우 기러기가 예를 들면 마음이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능력이 안 됐다. 그럼 벌써 쫓겨났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보통 일본이나 이런 데 인건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보통은 양말이나 신발을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해도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려주는 거죠. 그렇게 잘하는 게 생기면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진우 기러기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돈을 받아가면서 이거를 해야 돼? 약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고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기러기들이 저는 이 돈이 경쟁력입니다. 이 돈만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서 사실 나오는 결론이긴 하지만 이진우 기러기도 그 돈을 받고 기꺼이 하겠다는 거야. 하는 만큼의 어려워. 그 돈을 받고 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예요. 그걸 상쇄할 만한 이진우의 몸값을 상쇄할 만한 방법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중국 그 얘기를 방법이 합시다. 그게 오늘 배운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중국은 중국은 어떻게 가능하냐? 양말도 만들고 AI도 만드냐. 사실은 잘 성장해서 졸업한 나라가 자리도 물려줘야 되지만 후발 개발 도상국들이 만든 제품을 수입해주는 역할도 좀 일부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죠. 중국은 이런 저숙련 제품 수입도 그냥 제한적으로만 흡수를 하고 있는 게 또 문제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피터슨 연구소에서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개발 도상국들의 산업화 기회를 중국이 제한하고 있는 현상. 이걸 단어로 하나 만들었는데 차이나 스퀴즈라고 중국의 압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했는데 중국의 압박을 시각적으로 확 와닿게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는 해당 논문에 나온 자료예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품목별 무역 수지 추이예요.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부터 볼게요. 이거는 고숙련 제조업, 그러니까 뭐 항공우주, 의약품, 정밀화학, 첨단기기 이런 기술이나 연구개발 능력이 좋아야 그런 집약적인 산업이죠. 네. 근데 그래프를 보면 90년대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2004년부터 조금 뭐 그 영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니 2010년 이후 급격히 성장을 해가지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전 산업을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인 흑자를 내는 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단순 조립 공장에서 첨단 기술 공급 국가로 이제 체질을 바꿨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 아래 보라색. 보라색은 전자기기하고 장비 분야예요. 가전제품, 뭐 전기차 배터리, 뭐 IT 기기, 그것도 뭐 잘한다. 태양광 패널 이런 거 해당되는데 이것도 200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우상향하면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로 또 흑자를 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색과 더불어서 현재 중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거의 양대 축이죠.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차이나 스퀴즈 이거의 핵심이 바로 이 붉은색 부분입니다. 맨 밑에 있는 거. 그렇죠. 영 영의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저숙련,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에요. 의류, 신발, 완구, 가구 조립 이런 사람의 수작업이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양말 만드는 거 하나도 안 줄었다. 그렇죠. 전통적인 경공업 제품들인데 2004년에 지금 고숙련 기술 산업들이 존재감을 나타나기 시작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흑자 폭을 키웠어요. 근데 중국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거의 뭐 5천억 달러 이상의 흑자 규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으로 중국이 진화하면서도 개도국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저임금 저숙련 제조업까지 독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양말, 신발, 가발 이런 거 여전히 네. 만들고 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중국이 작정하고 의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23년 5월에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목은 시진핑이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뭐 고품질 인구 개발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야 우리는 전통 산업을 계속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단순히 이거는 버려질 저사양 산업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이제 형광펜에 있습니다. 야, 현명하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저숙련 기술직 버리지 말고 새로운 첨단 산업까지 우리가 그냥 다 잘해버리자. 다 잘해가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발목 잡는 거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인건비 주고 양말을 만들게 하면 양말이 비싸지든가 아니면 중국인들이 양말 만드는데 거의 신이 되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전역 최저임금 보면 2,000위안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베트남이니 이런 데보다는 훨씬 비싸졌잖아요. 훨씬 중국이. 비싸죠. 근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로봇, 자동화예요. 이게 싸게 만든다 이거죠. 로봇이 와서. 네, 3년 전에 로봇 도입이 최저임금 상승하고 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런 논문 쓴 거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 파랑색 선. 상승 추이하고 산업용 로봇 판매량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파랑색 선이 평균 월간 최저임금이고 빨간색 선이 로봇 판매 대수예요. 근데 최저임금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금융위기 이때 좀 동결이 되면서 예. 좀 멈칫하다가 금융위기 끝나면서 확 올랐거든요. 근데 그 시점부터 산업용 로봇 판매량도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만 보면 2013년까지만 나왔으니까 조금 아쉽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거는 국제 로봇 연맹이 발표한 월드 로보틱스 2025 보고서에 나온 통계인데 이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공장에서 실제로 작동 중인 산업용 로봇의 총 대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2024년 기준 그렇게 작동 중인 산업용 로봇 중에 국가별 비중이 얼마나 되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아까 460만 대 정도 됐거든요. 그중에 200만 대로 43%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요거는 그해 새로 깔린 로봇 대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압도적으로 가장 많더라. 근데 그 로봇들이 어느 산업군에서 쓰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최신 3년 추이를 보니까 이제 각 막대마다 왼쪽 그래프 먼저 보면 각 막대마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 게 최근 2022년, 23년, 24년 이 순서예요. 파란색이 네. 최근. 네. 그 왼쪽 그래프 보면 전기 전자회사는 약간 주춤했어요. 23년에. 근데 다시 늘었고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줄었어요. 로버트가. 네. 일반 산업군,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두 산업 제외한 일반 제조업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더라. 저 오른쪽 오른쪽 그래프. 그러면 일반 산업 내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로봇 많이 쓰는 업종이 뭐냐 하고 봤더니 식음료 부분에서 포장이나 물류 공정 같은 데 쓰는 예. 로봇이 예. 1년 만에 거의 2배 급증했고 많이 늘었네. 뭐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화학 소재 여기 가공하는 공정에서도 로봇 대체가 활발하더라.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의 대표격이죠. 섬유 의류 1년 전에 공장도 비해서 많이 30%가 늘었더라. 원래라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산업들을 로봇으로 버틴다. 중국이 로봇으로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에 최근에 이제 로봇 AI 관련해서 업체들 진짜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해봐라, 쟤도 해봐라, 다 해봐. 제일 잘하는 놈 팍팍 밀어줄게 하다 보니까 엄청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가격을 무기로 해서 중소 제조 업체들이 로봇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비싸지 않게 되면서 싸졌다 로봇이. 그러면서 중소 제조 업체들 사이에 로봇 자동화가 자리 잡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과 지금 인공지능이 전통 제조 산업에 투입이 되면서 네. 지금 기사에 나온 형광펜 부분처럼 의류업체는 AI를 통해서 샘플 제작 시간을 70% 이상 단축했고 가전업체는 AI 공장 두뇌로 세탁기를 생산하더라. 근데 이렇게 되면 베트남하고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서 바통 이어받으려고 지금 날고 있는 다음 기러기들이 기회가 오겠어요. 예전에는 저희 인건비 되게 싸요. 중국보다 훨씬 싸요. 이렇게 하는 게 경쟁력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로봇으로 그 격차를 줄였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 안에서 만든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수입되면서 그 저가 상품이랑 가격 경쟁을 하는 상황이 오히려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중국이 저 정도 커졌으면 원래 저런 거는 다음에 베트남, 네. 뭐 미얀마 이런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안 넘어간다. 헤비급도 출전하고 라이트도 라이트급도 출전하고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로봇으로 버티면서 다 해먹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LMIC라고 하는 여기에 이게 뭐냐면요. 중저소득 국가, 예.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거든요. 근데 빨간색 그래프는 개발도상국 중저소득국들 중에서 중국이 가진 중국 포함해서 중국이 가진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이에요. 그들 네. 중에서 생산 인구 연령 비중이 얼마나 되냐, 중국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근데 95년에는 젊은 노동력의 주도권을 거의 한 35% 정도 중국이 쥐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22년 최근에는 28%로 줄었어요. 저게 뭐죠? 오히려- 그러니까 빨간색이?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이에요.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중저소득 개도국들 한 30개 정도의 개도국들 사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젊은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노동력의 주도권이 이제 28%로 줄어들면서 다른 개도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인구로는 네. 검정색 선이 뭐냐면 그 중저소득 국가들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의류, 섬유, 가죽, 뭐 신발 같은 그런 상품들 가운데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몇 %일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점점 높아져서 원래는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 수출 비중도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러네. 도리어 메이드 인 차이나 비중은 95년도에 20%대에서 60% 수준으로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기계가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그쵸. 뜻이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산만 저렇게 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외신 계속 보니까 언젠가 그런 기사들 꽤 많이 봤거든요. 점점 그래도 메이드 인 베트남, 뭐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 그래도 좀 넘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실제 무역 통관 기준으로 보면 예. 그 기록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의류나 신발 같은 그런 저숙련 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피터슨 연구소도 추적을 해보니까 예.
완제품이 어디서 조립되던 간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나 중간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퍼, 원단, 단추 이런 거 음. 있잖아요. 그 중간재 가치가 실제로 어느 나라의 노동력과 자본에서 나올까 하고 그걸 추적해서 따져보니까 결국 다 중국이 돈을 가져가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와. 이거는 망 네. 시스템 자체를 다 갖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검은색 선은 완제품 통관 기준으로 본 중국의 옷이나 섬유, 신발 같은 저숙련 제품의 수출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정점 이후에 2022년에는 한 55%대까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인건비가 오른 중국 대신에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공장 옮기면서 중국 완제품 비중이 좀 줄어서 그래요. 그런데 빨강색 선을 보면요. 그 완제품 안에 녹아 있는 원자재, 중간재 등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60%가 넘는다. 여전히 중국 단추 쓰고 중국 지퍼 쓰고 하더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탈중국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개도국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옷에 들어가는 실, 단추, 지퍼, 재봉틀까지 이거는 중국산을 사다 쓰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는 구조로 중국이 실제 공급망은 여전히 꽉 잡고 있더라. 어마어마한 경쟁력이네요. 미국은 왜 뒤늦게 제조업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니까 막 윽박 지르고 막 들어와. 그래도 안 되지. 제조업이라는 게 그게 제조하려는 의지와 제조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조에 시스템이 필요한 그 부품 생태계가 다 그 있어야 나라에 되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디 인건비 싸서 조선하고 인건비 싸서 자동차 합니까? 인건비 싸서 전자산업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부품 생태계가 존재하고 그걸 가지고 이 비싼 인건비로도 만들어서 팔리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그 산업이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부품 회사들도 계속 여기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일 텐데 그쵸. 중국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 보고서는 중국이 후발 개도국을 이렇게 누르고 쪼이는 게 차이나 스키즈가 아니지 뭐냐 이게. 이렇게 얘기를. 근데 저거 악순환일 거예요 아마. 네. 저 양말이나 운동화나 저 옷 같은 거가 스리랑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겠구나. 아유 뭐 스리랑카 애들 잘 만드네. 인건비도 싸고. 야 중국 경제 안 되겠다. 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중국에 있는 양말 공장, 단추 공장, 지퍼 공장 다 스리랑카로 갈 텐데. 뭐 보니까 중국도 장난 아닌데 그냥 여기서 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뭐 스리랑카도 가끔 가지긴 하지만 그냥 우리 여기 있자. 스리랑카에 가서 너 지퍼 공장 하려고 생각 다시 해봐. 근데 그러니까 안 가고 못 가니까 스리랑카도 좀 해보려다가 자꾸 안 되고 자꾸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화면 보시면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다른 차이나 쇼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얼마 전에. 근데 여기 이 기사에서 렌트 프리쳇이라는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비유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딱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AI로 만들었어요. 기러기 때 사이에 거대한 익룡이 납입한 꼴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중국은 한 국가 안에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도 있고 개도국도 있고 같은 나라인데 공존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설명하는 그래프가 또 있거든요. 예. 이건데 이게 Y축은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인구가 많은 거예요. 네. X축은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GDP. 그러니까 네. 그 나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 생활 수준, 뭐 지갑 씀씀이 파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 돈으로 생활할 때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 있느냐. 근데 이 티어 1은 뭐냐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은 그 중국에서도 초부유층 도시들 있죠. 국가로 굳이 비교하면 여긴 선진국에 속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일본하고 직접 경쟁하는 곳들. 그러니까 티어 1이에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인구는 일본이 조금 많지만 일본을 살짝 추월했어요. 앞으로 좀 더 나가 있죠. 그래서 소득은 네. 뭐예요? 1인당 소득?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구매력? GDP. 예.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면 0.7개 정도의 일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티어 2, 티어 3는 뭐냐면 중산층 지역들 말하거든요. 중국 안에서. 근데 인구수 체급으로 따지면 뭐 경제 수준은 이 말레이시아 6개 합친 크기고요. 멕시코 5개 합친 크기. 태국 4개 합친 크기. 이런 거 같다 이렇게 비교를 중국 하는 내에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있고 잘 사는 국도 그렇죠. 있고 다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잘 사는 그럴 것 지역별로 같아요. 못 사는 중국도 지역별로. 다 저기 해안가에만 잘 살지 저 안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냥 시골이고 맞아요. 그냥 노는 인력이 그냥 넘친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티어 4로 해가지고 가장 가난한 4개의 성을 모아가지고 저소득 지역으로 구분을 한 건데 체급은 거의 뭐 1억 명이 넘어서 웬만한 나라 수준이기는 한데 1인당 씀씀이 기준 GDP를 보면 베트남하고 지금 수준이 거의 맞아서 거의 베트남 1.4개 정도 되는 그런 저 경우가. 말은 아까 전에 보여줬던 로봇뿐 아니라 여전히 노동력도 풍부하다. 싼 노동력이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이 계속 있다는 뜻이네요. 뭐 노동력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고령화나 젊은이들이 이제 일을 공장에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그런 인건비의 그런 부분을 로봇이 상쇄하고 있다. 아니 안 대표 얘기는 저 티어 4 같은 저런 도시는 네. 사실상 베트남 도시랑 뭐 다르냐. 그거는 같이 비교를 한다. 또 그렇죠. 이러니까 야, 거기는 그렇게 경쟁을 하고. 첨단 기술 그 나라인데 어떻게 양말도 만들어 하면 양말은 저기 저 베트남 같은 애들도 있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거기서 만들고 AI는 상하이에서 만들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디램 만드는 회사인데 니네 소금도 만들어 하면 신안에서 만드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티어 1, 2, 3, 4가 각각 다 포진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못 간다는 어떤 거지. 산업하고도 다 그렇지 저건 반칙이지. 저건 다 띄워내야. 경쟁이 가능한. 야.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운 좋은 나라인 게 예.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 냅다 경제 성장을 해서 중국이 이 OECD 그렇지.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할 꿈틀꿈틀할 때 우린 디램으로 갔어. 중국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형이 되어 있었던 게 한국 저 형이랑은 우리가 좀 잘 지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국이 갖게 한 게 우리도 이제 중국이랑 같이 큰 거지. 그래. 중국이랑 동급생이나 뭐 이래봤어요. 우리도 그냥 바로 깔려 죽었어. 그렇지. 익룡한테 잡아먹혔어. 익룡한테. 우리는. 그래서 중국 이후에는 그 어떤 나라도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 되는 나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다 중국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나 스퀴즈라고 피터슨 연구소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를 하면 선진국이 올라가면서 자리를 비워주고 그 자리를 후발국들이 이제 채우면서 성장 사다리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중국이 그 사다리 자체를 동시에 여러 층에서 갖고 있어서 다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차이나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불쌍하다 진짜.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도 한참 베트남이 부상할 때 중국에 있다가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거든요. 네. 그랬다가 요즘 다시 중국 다시 왔어. 그러니까 베트남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근데 인건비가 중국이 조금 더 비싸지만 이런저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중국으로 다시 옮겼어 공장을 베트남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쟁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지. 차이나 스퀴즈 아니면 또 다른 차이나 쇼크 허허. 이런 일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베트남 벌어지고 있다. 어떡하나. 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고민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을 발목 잡는. 미국 입장에서도 야 어디가 제일 위협적이야? 중국. 중국. 일본 가서 물어봐도 중국. 한국 니네는 어느 나라가 제일 두려워? 그렇죠. 중국. 베트남에 가서 물어봐. 중국. 스리랑카 니네는 뭐 어떤 나라 때문에 잘 안 되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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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진짜 문제다. 어떻게 다 중국 때문에 안 되냐. 뭐 이래. 그런 내용이네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진짜 나쁘다. 다 해먹고 있다. 다 해먹고 있다 혼자서. 계속- 중국이 너무 잘 나가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다른 네. 나라들이. 중국은 거대한 유치원생이라 대학생들도 못 이기고 좀 그러고 있다 지금. 야, 이상한 중국은 진짜 무섭다 근데 진짜로. 네.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력이네요. 그 과거에
사양 산업이라고 버리지 말자. 더 업그레이드 해라라고 얘기한 게 신의 한 수였죠. 근데 보통은 미국도 그렇고 저런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게 일자리 때문인데 네. 중국은 로봇이 만약에 대체한다 그러면 일자리는 저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보통 제조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렇게 낮은 층의 일자리들을 어쨌든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사이즈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가가치로 보면 사실은 첨단 산업으로 올인하는 게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첨단 산업은 첨단 산업을 하는 거고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네. 미국이 하던 제조업을 일본이 그 다음에 하고 미국은 안 하게 됐잖아요.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네. 그게 미국이 하다가 지겹고 우리가 이거까지 해라고 버린 걸까요? 아니면 못한 걸까? 일본이 치고 오는데 일본이랑 이렇게 경쟁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린 걸까? 밀린 거겠지. 그 버릴 사람 있겠어요? 하면 무조건 좋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든 무슨 제조업을 해서 일본과 이제 일본을 추월하는 분야가 생겼잖아요. 네. 그게 일본이 하다가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이제는 이런 거 못 하겠습니다. 지겨봐라 이런 게 가지고 그럴 리가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럼. 경쟁하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못 하고 빠져나가고 이제 이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 네, 그럼요. 우리도 그럼요. 중국한테 일부 그러듯이. 그럼요. 그러면 팔면 좋지 뭐. 그럼 중국의 넥스트가 없다 지금 다들 그래서 울고 있다라는 이유는 똑같이 그럼 니들도 열심히 해서 중국보다 잘해야 중국도 얘네들 안 되겠네 싶어서 하는 거지. 지금 중국이 커온 환경, 한국이 커온 환경, 일본이 커온 환경이 다 앞서가던 선두가 참새 잭 귀여워 네가 해 이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면 뭐 중국이 너무 세서 못해요가 아니라 니들이 정신 좀 차려야지.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베트남이고 타일랜드고 멕시코고 니들이 좀 열심히 해야지 말레이시아고.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는 저런 케이스는 없었으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센 놈은 없었다. 저렇게 센 놈은 없었고. 그럼 익룡 제가 만들어 인력이 늘어나면 왔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이고. 중국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거는 거기다 같아요. 일본이 얼마나 셌는데 미국이 얼마나 셌는데. 그러니까 안 대표님 그 얘기는 내 자리 넘보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가 거예요. 잘해서 그런 거지. 야 니네가 잘하면 알아서 내 자리 뺐겠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뭘 얼마나 그런 걸 셌는데. 얘기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센 애들 한국인들이 따라잡는 그 노력을 지금 타일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안 하고 있다.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걸 그럼. 반성해라. 니네가 잘해봐라. 하루에도 내가 몇 번씩 뭐 어디 나가서 기도하시느라고 물려주지, 쉬시고 그죠? 이러느라는데 언제 제조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뼈 있는 말씀 화이팅! 감사합니다. 베트남 화이팅! 네. 그런 얘기를 네. 재밌네요. 인사이트가 있네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권위자들 언더스탠딩 전문가 네트워크. 어느 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 기업? 가장 깊은 통찰을 당신의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트리키에가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말이 통했을 거예요. 검증된 전문가, 완벽한 매칭, 강연과 교육이 필요한 모든 순간. 강연 교육 문의는 언더스탠딩